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차 휴전 합의안에 합의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있던 이 합의안, 이 인질과 수감자 전원 다 양쪽 다 석방하자라는 이 합의안이 오늘 우리 시각 새벽에 완전히 다 잘 이루어졌다, 시행이 됐다. 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 속보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 휴전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먼 길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일단 1차 휴전 합의안을 지켰다는 거 첫 발을 잘 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해볼까요? 네, 세계일보 1면입니다. 캄보디아 취업 실종,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 취업 실종 사건 신고가 전국 곳곳 어디냐 여기 볼까요? 대구, 충북 등등등에서 벌써 연락 두절됐어요가 13건이다. 마지막 통화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두절됐다라는 이런 신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락 두절 13건인데 최소 35건, 누적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실 수사당국자를 지금 급파했고 외통위는 아예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감을 열자라고 지금 합의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범죄 알선 브로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국인 주선한 지 내가 15년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캄보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계속 있었는데 15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일어나라는 거죠.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미 현금 3,500억 달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밝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은 이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 이거 다 직접 투자하세요. 현금으로 투자하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조 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가 있다고 3,500억 달러 다 현금으로 못해요라고 문제점을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이게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측 지금 현재 뭔가 한 발 물러서서 좀 뭔가 다른 물꼬를 좀 트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이 좀 유화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 여기에도 또 한 발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시진핑과 좋아요라고 한 발 물러선 트럼프.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에 분명 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 조치에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럼 관세 100% 추가로 물릴 거예요. 라고 강호로 나왔다. 정말 미중 만나는 거 맞아 10월 경주에서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나 시진핑이랑 좋은데? 시진핑이랑 좋아. 왜? 미국도 중국도 양쪽 다 자국의 불황을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0월 에이펙 전에 미중 양국에서 고위급 협의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환율 장중 1,430원 웃돌자 당국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원달러 환율, 이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다. 1,400원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장중 1,430원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 뭐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기재부와 한국은행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차하면 당국이 뭐 할 수 있어요라는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모습입니다. 딱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고요. 양쪽에 여야 원내대표가 있고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5명이 나름 살짝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섰습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이냐? 여야가 드디어 오는 26일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국감 중이니까 국감 일정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일요일인 26일에 이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 이 70개 요거 우리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요즘 많이 그런 말씀하시죠. 다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일 좀 하면서 싸워라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일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90분입니다) 대략 1시간 반. 대체 90분이 무슨 의미길래 키워드냐? 기사 같이 보시죠. 조의대의 질의 강행, 초유의 국감 충돌이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잠시 뒤면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나온다는데 인사말만 하고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90분간 더 앉아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네,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지금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에요라고 추미애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각종 질의에 눈만 꿈뻑꿈뻑 대답은 하지 않고 앉아는 있는데 또 이 대답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창근 의원님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국감장에도 나왔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답변은 없었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도 약간 애매모호한 이거 출석을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겁니까? 실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참고인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법률을 보면은 정인과 참고인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야 돼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정인으로서 요구를 했는데 정인으로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인인 거예요.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참고인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참고인도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참고인으로서 정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절차가 없이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참고인입니다 선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증인으로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증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막무가내로 참고인으로 지금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다면 증인과 참고인 뭐가 다른 거야? 어차피 나와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국감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데 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다든지 어쨌든 사실에 조금 더 이제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증인하고 참고인이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
출석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증인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인 같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자유의사로 나올 수 있고 나갈 때에도 본인의 자유의사로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 중간에도 나갈 수가 있고 발언을 하는 중간에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진술을 또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런 만약에 허위의 사실을 증언을 하게 될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이제 구속력이 있고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진술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도 선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도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이 참고인보다 훨씬 법적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여부가 이 지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출석 의무 여부가 다르다. 증인은 꼭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오면 과태료도 무는 거고 그리고 진술 강제 여부도 증인은 더 좀 이 강화돼 있고 강제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참고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 참고인이라고 하면 아까 사실 안 나오겠다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조희대 대법관은 아까 추미애 위원장 참고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또 이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증인이네 참고인이네. 중요한 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디 기관의 장이죠? 대법원이라는 피감 기관의 장이잖아요. 네. 국정감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감 기관의 장은 출석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상.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장이 법원 행정처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복잡하게 증인이다, 참고인이다 이걸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장으로 산부인의 책임을 다한다면 네. 본인이 자기만의 권위를 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이런 논란 속에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법관을 증인대에 세우는 건 옳지 않다. 법관이 신입니까? 법관은 법관이에요. 그것도 그냥 공직자고. 그러면 고위공직자일수록 그런 법의 기준이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될 것인데 마치 본인은 신적 영역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상권 분립, 그 상권이라는 네.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입니다. 근데 국민 주권을 넘어서는 상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본인이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건들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에서 국민들 보기에 피곤하게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이러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점점 대법원장에서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래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이런 논란이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국민 주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그것은 민주당의 논리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상권 분립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자꾸 이제 신의 영역이냐 이렇게 출석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보고 저희가 국정감사에 나와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을 보면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회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사법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재판에 관한 심리에 대해서 심사를 할 권리는 없고 다만 재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연이 됐느냐 재판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서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권 분립을 위배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잘못된 행태를 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을 존중한다면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98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판과 관련해서 답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 헌법 1조 얘기하셨어요. 민주공화국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권 분립을 설명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주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 주권자가 준 권한이 3권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권은 신의 영역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87년 체제 이후에
대법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대법원장이 이 선거 와중에 60일이내 치러야 되는 국민의 주권, 투표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6월 3일 그 와중에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하는 대법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던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한 번도 없던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국회법상 대통령 불러야 된다? 없어요.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출석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자꾸 무슨 그러면 대통령 부를 거냐? 법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짝 좀 팽팽한 분위기가 좀 감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눈만 꿈뻑꿈뻑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대법원 쪽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저 말할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석하셨다가 이따가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인 끝에 어쨌거나 오전 질의만 하고 지금 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상권 분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석하게 해주시고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 상권 분립을 지켰어야 되는데 어겼으니까 사상 초유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 직접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또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출석시킬 수 있다는 법률이 근거가 돼 있고 그 법률의 근거에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행에 근거해서 그리고 법관은 절대로 증언대에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자기가 어떤 근거 없는 권위를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도 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했는지 사실 4월 4일 파면이 되고 나서 6월 3일에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럼 60일 이내에 이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사법 행정이 오로지 그 6월 3일 날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선거 와중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권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거. 이 부분이 민주당이 주장한 바도 아니고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도 부장판사들이 이거는 사법부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라고 현직 판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무슨 자꾸 본인은 신인 것처럼 건들지 마라 하는 것들이 이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장 자격이 점점 없음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이 파기환송된 이런 자체가 좀 졸속으로 이 심리를 진행하고서 그냥 바로 이게 정말 이 속도전으로 이 결과를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이런 말씀인데 이런 질문이 어제 당연히 나왔겠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합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다수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법 파기환송 35일간 대법관이 전원 다 검토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졸속으로 내린 결론 아닙니까? 라는 이 주장에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뭔가 뚝딱해서 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 접수됐을 때부터 35일 동안 전원이 다 꼼꼼하게 본 거예요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도 불량이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더라고요. 기록이 네. 넘어간 그 공문에는 4월 22일 날 넘어왔어요. 그리고 수기로 거기에 또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은 위에 다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행정처장의 말을 뒷받침하려는 어떤 문서 같은데 사실 공식적으로 4월 21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4월 23일 날 전원 합의 기일을 지정할 때 22일 날 대법관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전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0일 날 기록을 넘겨맞자마자 23일 그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부터 23, 24 이틀간의 전원 합의 기일을 한 다음에 바로 파기환송 기일을 지정하는 것들. 이런 이례적인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대법원장이 몰랐을까요?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게 민주당이 물어보는 건 10명의 판사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판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배경으로 했느냐. 이걸 밝혀라.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출퇴근 로그 기록이라도 좀 내라. 판결 알아서 하십시오. 존중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판결을 건들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데 저는 사실상 이 배경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사심 섞인 선거의 개입 여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판결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나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자는 거 아니냐.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으로 내렸으면 결론은 사실상 나은 거 아니냐. 근데도 왜 못 내놓는 거냐라는 취지의 또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이창근 의원님.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은 더 이상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면 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하면 돼요. 왜냐?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사건 심리에 천대엽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참여한 대법관이에요.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0번 존중해서 자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 과정은 항소심, 상고심이 접수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대엽 행정처장이 밝혔잖아요. 3월 28일 날 접수된 날부터 심리를 시작했다고. 왜? 이것은 법제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5일이 걸렸다는 거죠. 물론 통상 상고심이 접수되고 나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1개월 조금 더 걸렸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대법관들이 3일이니 일주일이니 그렇게 심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밝힌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35일 걸렸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거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7명이나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강하게 또 반대 의견을 또 내셨어요. 근데 어제 사실 국감장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죠. 인사말, 그 마지막 마무리말 정도밖에 못 들었고 대법원 쪽의 이런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오히려 어제 국감이 열리기 전에 법사위 제출한 의견서 88쪽에 달한다는 이 답변서에 오히려 좀 더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갖고 와봤어요. 같이 볼까요? 아까 왜 이렇게 빨리 낸 거냐? 우린 과정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87개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87개의 질문에 88쪽에 달하는 답변서가 왔는데 몇 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이례적으로 상고심 좀 심석하게 이뤄진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좀 지연이 돼서 속도를 좀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이 7만 쪽에 달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상간에 딱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졸속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 법률심은 기록 모든 부분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범위를 열람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답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합으로 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 사건은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전원 합의체로 간 거다.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농단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바로 전원 합의체로 갔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왜 이거를 그 선거 와중에 했는지 본인들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선거로 출마할 때요. 며칠 전에 이 사퇴를 해야 되냐면 90일 전에 합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제한을 두죠. 그다음에 이 조기 대선도 60일로 규정한 이유는 이 60일 동안은 행정사법 입법에 어떤 영향력도 없이 60일 동안 선거를 잘 준비해서 국민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놓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사법부죠. 그러면 천대엽 그 대법원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말고 다음 그 자료를 보면 네. 이재명 그 대표의 이 사건은 굉장히 공공성이 높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소부를 거치지 않고 회부한 거예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데 60일이라는 이 조기 대선의 기간 동안 이거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을까요? 저는 이거는 유죄를 해서 무죄를 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쳤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걸 보러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창근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타이밍에 굳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결론을 냈느냐라는 거죠. 대법원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심리는 해야 되잖아요. 심리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걸 가지고도 또다시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이 12명이에요. 12명 중에 2명만 소수 의견을 냈고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기환송된 다음에는 고법에서 더 이상 재판 심리를 안 하고 중단했잖아요. 그럼 그 중단한 것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 중단한 것도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 식으로 아전인수 해석하면 안 되고요. 불평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명의 소수 의견이고 10명이 다수 의견으로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이것은 존중해야 되고 저는 고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금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안 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났잖아요. 네. 사실 두 분의 얘기가 사실 계속 팽팽하게 평행선을 좀 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팽팽한 지금 여기는 스튜디오는 좀 긴장감만 감도는데 어제 상황은 고성이 난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진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어제 상황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감장에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뜨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한심하죠. 왜냐하면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지나쳐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일전에도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회동을 했다.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결했다? 근거를 대야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살리려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친일 프레임을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또 범여권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친중으로 저희가 낙인 찍는다고 비난하잖아요. 친일로 낙인 찍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장면은 정말 국정감사에서 정말 난장판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지 않았겠느냐. 근거 없이 그냥 친일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짧게 소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최혁진 의원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다. 그거를 좀 먼저 밝히고 싶고요. 네. 민주당엔 저런 의원들이 없죠. 사실 어제 그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세워놓고 사실 본질에 가까운 질문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했어요. 근데 최혁진 의원은 본질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렇게 희화화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최혁진 의원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요즘에 최근에 어떤 지지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좀 오버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는 평행선이었는데 두 분이 이번에는 뭔가 합의를 좀 이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좀 너무했다라는 취지의 좀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어제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략 한 90분 동안 앉아 있었던, 물론 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석하지 못한 채로 앉아서 질문을 다 듣고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 아니겠느냐. 대선 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이냐 무언의 부정이냐.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이 마무리 발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어젯밤 11시 한 40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다시 나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 마무리 발언 통해 한덕수 회동 등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적인 만남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적인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 의혹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만남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죠. 사적인 만남, 뭐 공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었고 본인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엮여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은 본인이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묘하게 그 중간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법관들과 만나고 23일 날 이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 다음에 5월 1일 파기환송을 29일 날 결정을 하는데 25일 날 한덕수 총리가 캠프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후보 출마를 선언하죠. 이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오해가 단순하게 오해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 보입니다. 네, 사적으로 안 만났다고 하지만 공적으로는 또 만났는지 누가 아냐, 공적으로 만나서 다른 얘기했을지 누가 아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자. 사실 이미 이 조희대 이 대법원 국정감사 자체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박지원 의원 어제 국감이 다 끝나고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해서 질의 100분 동안 경청하신 거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답변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15일 대법원 현장조사 감사 때와 종합감사 때에도 그때도 좀 나오셔야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때도 아마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어제 대법원 국감을 본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런 뭐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쨌든 뭐 피선거권이 유지되는지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왔을 때에는 어쨌든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도 별개의 어쨌든 이제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상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입법부가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후에 이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할 때에도 입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견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균형을 유지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기관들이 결국 이제 본인들의 그런 고유의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지금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런 이제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어쨌든 존중이 돼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좀 원칙적으로는 존중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법조계의 분위기, 그리고 또 어제 국감장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어제 국감 상황을 본 오늘 또 335 모여서 얘기할 국민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같을지 다를지가 궁금해집니다. 파행입니다. 네, 계속 파행만 있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가짜 과기장관 녹취록 등장, 딥페이크 시연에 국감이 파행됐다라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지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다. 어제 곳곳에서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영상을 틀고 난 다음에 파행이 됐다 그래요.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얼마 전에 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포착돼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뜬 소문들이 돌았는데 저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페이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춘석이 아마 그 시기에 국정기획에 있었잖아. 정부 AI에서 보고받고 그쪽에 관심이 많아. 아 그래? 그래서 배경은요? 아 이거 관련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관련 이야기! 세우라고. 그러면 본인 잘못해도 되는 거예요? 저 정해야겠습니다. 여긴 국회도 아니고 과기부에 와서 저희가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은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배경은 이 과기부 장관이 뭔가 상호 간에 뭔가 좀 얘기를 물밑으로 뭘 하는 듯한, 뭔가 뭐 짜는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 어제 이 과방위 국감에서, 이 과기부 국감에서 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창근 위원님 굉장히 진짜 같아요. 그랬어? 라고 영상만 보면 또 그랬을 수 있는. 그래서 배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실수로 오해해서 영상이 돌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저는 배경훈 부총리의 우려가 저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리고 AI의 오남용에 대해서,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규제를 자칫 잘못했을 때 기술이 사양될 수도 있고 규제가 안 따라갔을 때 정말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의 모습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춘석 의원의 주식 매매에 관해서 오히려 희화화를 하면서 그것을 또 주무부처 장관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경훈 부총리의 우려가 정말 인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모습은 국회의원들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야당답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리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것을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시점에서 좀 딴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경민 변호사님. 딥페이크 영상 시중에 만들어서 막 돌면 이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충분히 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것이 뭐 유포되는 범위가 너무나 넓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치밀해서 이게 누구라도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파급력이 클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우리가 AI 시대, 그래서 이 딥페이크 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진위 여부를 잘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죠? 이렇게 다른 사람 동의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영상 막 만들어서 가짜 영상, 페이크 영상을 진짜처럼 막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한 범죄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틀고 난 다음에 여야 공방이 일다가 결국 75분 만에 국감이 파행이 됐는데 파행된 데가 여기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어디가 파행이 됐는지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충돌. 윤 정부에서 싼 인분 아니냐. 제가 참 읽을 수가 없네요. 아예 공개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국감장에서 이 단어가 나올 줄이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그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습니다. 매국 계약이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 품격을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철규 위원장이 상당히 좀 당황한 것처럼 느끼는 건 저뿐만일까요? 서영규 대변인님. 여기도 인분, 저기도 인분, 막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격이라는 단어가 점점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사라지나 싶을 정도인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품격을 생각하지 않죠.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그 선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지지층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시원한데? 라고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사실 단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꽤 중요합니다. 그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이 선출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품격 수준에서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합의문을 이거 뭐 공개를 한 해 만에 내용보다는 이 인분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그 파행으로 이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 국민들 앞에서 좀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그런 장면 같습니다. 네,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냐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차라리 이 인분 얘기가 나은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선 심지어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법원의 형법 80지조의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이 나와야 공식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관은 정당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란이라고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면 뭘 가지고 내란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아니 법적 근거가 있죠. 정당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마이크 드릴 테니까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욕한 사람은 퇴장시켜 주세요. 네, 저희가 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내란이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여부를 두고서 정치인이 아니라 이 지금 공직자라고 한다면 내란이라는 표현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걸 갖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성한종 이 위원장과 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욕설까지 나오면서 좀 번졌다라는 건데, 이거 이창근 의원님, 저 가끔 집에서 국회 방송 볼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애들이 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나치게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정감사는 사실 원래 국정감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오버올 때는 같이 이렇게 놓고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도 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도 있을 것이고 국회가 그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책 국감이 돼서 정말 앞으로 정부가 잘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본질은 뒤로 하고 오히려 정쟁의 장이 되면서 나아가서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이제 지치지 않겠습니까? 피로감을 넘어서.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정말 다음 선거에 국민들이 이제는 또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정말 취지에 맞게 정책 국감이 되고 정부가 올바르게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견제구 역할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참 지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감 첫날이었었죠. 첫날부터 지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실 국정감사가 있어요. 어제 첫날, 오늘 둘째 날이죠. 오늘은 국감 뭐가 열리는지 같이 좀 볼까요? 오늘의 국감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과방위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때는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채택을 했었는데 이젠 전 위원장이 됐고 이제 체포 이슈가 오히려 또 부각이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행안위에선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아직 한 4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 그리고 법사위에서 지금 이 검찰청 폐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뭐 연어 술파티 의혹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오늘 14곳이나 국감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고성 없이 좀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국감이 될 것이냐.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나왔느냐. 배의철 변호사가 올린 글 때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어제 이 윤 전 대통령 쪽의 변호인이죠. 배의철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추석 연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인데 하지만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제 힘이요 방패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요런 내용을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전해왔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접견이 안 되다 보니까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변호인을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건데 이창근 위원님, 사실 이게 이런 메시지를 내주세요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요청을 했으니까 또 배 변호사가 낸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저희 판단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정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 중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여전히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윤 전 대통령이 저러한 메시지를 낼 때 정말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리고 동정심을 부여받을 수 있으려면은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재판이나 수사에 모든 걸 협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만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메시지 내는 건 본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 그럴 때만이 저러한 메시지들이 더 힘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반성이 좀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재판에도 지금 현재 불출석, 그래서 궐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에 나와서 또 더 많은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보네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냐? 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죠. 두 사람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계엄날 CCTV 보니 한덕수 고개 끄덕, 이상민은 웃고 있었다. 이 내란 재판에서 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의 이 그날 밤 대통령실을 비추던 CCTV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네, CCTV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고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경미 변호사님. 이게 지금 소리가 없는 상태로 모습만 비춰진 영상만 있는 그런 CCTV인 건데, 아니 그런 얘기한 거 아니고 딴 얘기했어요. 뭔가 좀 농담 같은 거 얘기해서 내가 잠깐 웃었던 거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도 이제 뭐 방어를 하는 논리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그때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던 이유도 조심스럽지만 저렇게 이제 객관적인 CCTV 내용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이랑 객관적인 저 CCTV 내용이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구속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어쨌든 이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줬다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때 당시에 했던 대화 내용 자체가 조금은 이제 그 검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아마 방어를 하는 쪽으로 이제 아마 진술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말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시점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속이 기각된 상태로 아마 지금 재판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증언들을 통해서도 조금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쪽은 그렇게 방어를 할 것 같다. 근데 또 영상으로는 또 끄덕끄덕하고 웃는 모습도 또 보이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둘 다 우리 계엄에 다 반대했어요. 우리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CCTV는 약간 진짜 그런 거야라는 모습이 공개가 어제 처음으로 좀 공개가 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물 포커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 이 불법 계엄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은요, 뻔뻔하게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은 너무나 그 당연시 될 만큼 국민들을 속였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는데,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웃는 모습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정말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그 불법 계엄의 내용대로 다 돼서 이 나라가 이 정말 이 독재 체제에서 가는 그걸 상상하면서 웃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웃었을까요? 그리고 웃고 있는 행안부 장관과 많은 문건들을 주고받고 16 동안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정말 반대했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이런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됐듯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들었던 이 증언들과
실제로 CCTV에 이 찍힌 모습이 좀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극명하게 좀 뭔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좀 봐야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전국 곳곳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연락 끊겨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태 일파만파다. 지금 전국적으로 최소 35건. 이건 최소입니다. 자꾸 갑절로 막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 캄보디아에 있던 이 선교사 분한테 그 얘기를 저희가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왠지 안에는 우리나라 창고나 아파트 같은 것이 몇 동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병중의 차이지 중국 그 조직 사람들한테 안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발꼬락이 막 그냥 시큼하게 타들어갈 정도로 전기 고문당한 친구들도 있고요. 뭐 한국 직장을 못 구하거나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군대 막 갔다 와가지고 좀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 그 월 1,000만 원을 준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막 큰 건물에 다 그냥 막 들어가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막 월 1,000 준다 이런 얘기에 지금 혹해서 지금 다 온 청년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사례가 이창근 위원님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연락이 안 돼요라는 얘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은 뭐 이 1년에 뭐 330건 정도 신고가 왔어요. 많아요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또 신고가 330건이면 수천 명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근거지로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이러한 부분들이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러한 실종 접수 건수가 평균 한 20건, 30건에서 작년에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33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나와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계속 일관되게 같지 않습니까? 방치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신고된 건수가 이 정도면은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겠죠. 하지만 이번에 더 심각한 것은 국내의 모집책이 지난 7월에 구속 송치가 됐어요. 그럼 7월이고 지금은 10월이에요. 3개월 동안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모집책이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됐다면 그 모집책에 의해서 수많은 실종자들이나 수많은 범죄 사실이 더 드러날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한 명의 대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본격화된다? 사실 정부 당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네. 지금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계속해서 다들 공통의 좀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신고된 사람들 중에 좀 전국 곳곳에서 계속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 20대 대학생 박모 씨로 인해서 이 죽음으로 인해 사실 이게 이슈가 커졌어요. 경북 예천의 가족들한테 박람회 갔다 올게요 하고 갔는데 결국 나중에 협박 전화가 오길 5천만 원 내놔라고 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고를 했던 연락 두절이 되고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건 이건 말고도 광주 광산구에서 돈 벌어올게요 하고 태국으로 갔던 20살 청년입니다. 지금 이제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막 왁자지껄 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취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바로 연락 두절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더 있죠. 같이 볼까요? 네, 30대 B씨입니다. 실종 상태예요. 경북 상주에서 어제 왔는데 캄보디아 갔다가 가족들이 연락 끊겼다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연락이 왔었대요. 근데 가족한테 2천만 원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거. 충북 음성에서도 있었다. 지인 2명과 함께 3명이 출국을 했었다라는 거죠.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 계좌가 정지되면 내 신변이 위험하니까 정지 안 되게 좀 잘 간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연락이 안 되고 대전에서도 또 연락 두절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대체 이렇게 왜 다들 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뭘 보고 가느냐? 아르바이트 취업하세요라는 이런 문구를 온라인상에서 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캄보디아에 서류 가져다 주실 분, 요 문서만 갖다가 주고 오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건당 40만 원입니다. 비행기 티켓도 다 준대요. 저희 형한테 서류 가져다 주실 분이요. 비행기표 저희가 왕복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용지로 가려 찍었는데 요것만 좀 갖다 주고 오세요. 그럼 4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캄보디아 티켓 다 끊어주고 갔다 오면 40만 원이면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서류 갖다 주는 건데 이렇게 쉽게 돈 준다고 할 때 좀 의심할 법도 한데 또 여기 굉장히 또 많은 또 청년들이 또 지원해서 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저 수법이 되게 이제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걸 보고 왜 속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뭔가 본인이 이렇게 이제 좀 뭐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저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뭐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회사 사이트라고 만들어 놓은 곳 가보니까 진짜 회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뭔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교차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좀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해가지고 이렇게 뭐 고액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정말 우리가 아무리 그런 뭐 이제 뭐 그런 고수익이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그런 운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정당한 뭔가 이제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런 운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좀 많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시야가 넓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까 저희 뭐 그 건물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건물에 다 넣어 갖고 막 몇 동이 지금 있어요라는 건데. 겉에서 그냥 막 항공샷으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무슨 산단 같기도 하고요. 막 그럴싸해 보인다라는 거죠. 굉장히 번듯한 직장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아르바이트 글에 직접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저희 문자 내용. 이거죠. 네. 네, 혹시 캄보디아인가요?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라고 이제 기자가 나 기자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근데 그 뉴스 극히 일부 회사만 그래 저희랑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이 어디죠? 시아누쿠빌이에요. 이 워치가 상당히 많다고 말한 그곳인 거죠. 그 건물, 감금돼 있는 그 건물 상당히 많은 월급이 기본 2,000불의 인센티브까지 있고요. 평균 7, 8,000불씩 벌어간다. 자꾸 납치 감금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그냥 그 지역 이름이고 그 자세히 보면은 알겠지만 몇 군데만 자꾸 나오는 거고요. 숙소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주말 외출 마음대로 하고요.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어요.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혹하고 넘어갈 법하게 차근차근 다 막 의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거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조선족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답변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고문 사망한 한국 대학생 대학 선배가 출국을 유인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이 얘기는 뭐 나쁜 뭐 일부 외부 나쁜 뭐 깽단 외국인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인을 유인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 형태들을 보면 예전에 사회 문제가 됐던 다단계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그 일에 끌어들이고 그 뭐 모집책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영화에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도시 시리즈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그 영화의 그냥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캄보디아에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는 이게 뭐 전 정부, 현 정부 탓할 거 없이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치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종된 성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경찰력을 투입해서 구조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캄보디아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주장했던 건데 성인 실종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성인들이 1년에 20만 명이서 나가는데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신고만 받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1년에 1,000명 이상 실종자들이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죽음에 이르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아동 실종도 중요하지만 성인 실종의 문제, 그러니까 20살 이상 성인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어디로 가긴 하고 본인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를 보면 성인 실종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안 정책을 꾸려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뭐 캄보디아 딱 이렇게 뭐 나라만 지정해서 볼 게 아니다. 성인 실종이 20만 명이 넘는데 1년에 1,000명씩 숨진 채 발견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범죄 알선 브로커, 한국인 내가 주선한 지 15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 와 난리냐. 참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긴 없습니다만 이 브로커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이 여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활동을 하는 브로커라고 합니다. 근데 난 한국 사람 소개하는 일을 15년 동안 했는데 오히려 구인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요즘에 오히려 안 되는 거지 예전엔 더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난리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놀랄 노자 아닙니까? 이창근 위원님.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결국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보이스피싱 사기를 또 치는 거잖아요. 정말 잘못된 건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브로커인 홍모 씨, 사망한 대학생의 선배 구속됐는데 정말 이건 경찰이 반성해야 됩니다. 구속된 사유를 전자금융통신법 위반, 사기 이 두 항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일벌백계하고 정말 발본색원 색출하려면은 현지 범죄 조직과 연계성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경찰이 현지 범죄 조직과 연계성을 살펴보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 사람 소개한 지 15년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국내에 한 사람 모집죄 구속했지만 단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범죄만 기소를 하니까 현지의 범죄 조직은 일망타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점조지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모집죄, 그 현지의 범죄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서 정말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네. 어제 외교부 국감이 있었죠. 외교부 국감장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난타, 질타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심각성 일주일 전부터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질타 받을 만한 발언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